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365일 오늘 치료 42도 이기죠. 아미랑의 김선만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네요. 다행이에요. 근데 봄이 없는 여름으로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걱정이라기보다도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침 저녁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를 조심하시고 특히 우리 암 환우분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암 치료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암 치료의 선택이라든지 또는 암의 근거, 그러니까 근거 있는 치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반드시 근거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건지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통합 치료에 대한 그런 세 꼭지로해서 3주간에 걸쳐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날이죠. 5월 17일 날 통합암학회가 이제 서울에서 열립니다. 제가 또 같이 참가하는데 거기 같이 통합암학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라 그러면은 동서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합이 있죠. 그래서 암 치료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치료가 있지만 그것에 약간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하는 그런 치료들을 같이 하는 것을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언어상의 뭐 다양한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의 트렌드가 같이 하자. 그러니까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같이 하자. 기존에 하던 치료를 플러스 또는 기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 치료를 통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지난주 질문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 맞아요. 지난 제가 2주 쉬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뼈저리가 있을 때 관절약인 뭐 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영양제죠. MSM 이걸 복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끝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고압산소 치료 도움 될까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시네요. MSM이라는 관절약이 뼈전이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끝났는데 고압산소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질문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암 환자와 함께 한다는 아미랑의 로고 볼 때마다 이뻐요. 네,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을 따서 줬다면 김선만 의원이나 김선만 병원이 됐을 텐데 그러면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모르지만 만약에 나중에 은퇴를 하거나 뭐 다른 상황이 됐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이름을 따서 계속 기릴 수 있겠지만 조금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미랑의 그런 치료 철학이나 방침이 좀 많이 널리 퍼지고 또 환자들이나 또는 다른 의료진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좀 더 커진다면 제가 아닌 누가 이 아미랑을 그런 치료를 계승하더라도 같은 철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 같은 어떤 브랜드로서의 가치로서 아미랑이라고 줬습니다. 그죠? 질문. MSM과 고압산소. MSM 많이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주로 이제 보조제로서 관절 통증 쪽에는 많이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들에서 항암 효과가 있다. 근데 사람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없고요. 사실은 세포주라든지 또 동물 실험에서 일부 항암 효과가 근거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항암제로서의 사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 있다. 그리고 관절 쪽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뼈전이를 치료하거나 이런 거는 근거가 아직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고압산소 부분은 주로 방사선 치료 후유증이라든지 괴사 같은 것에서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방사선 치료 후에 고압산소로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연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M 이제 그 황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유황이에요. 유황 쉽게 말하면 유황. 그러니까 무기황은 안 되죠. 위험하죠. 근데 유기황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특히 뭐 항염 작용이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염증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통증 감소 가능성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MSM 메칠 설포가 황이거든요. 황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CH3라는 메칠기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소가 또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성분이 이제 된다. 근데 관절염 통증에는 도움이지 뼈전이에 필요한 뼈전이에 도움을 준다는 명확한 그거 없다예요. 네, 없습니다. 통증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좀 얘기했지만 항암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임상 단계가 있고 유튜브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실제로 실험실상에서는 암세포 증식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도 하고 뭐 유방암 세포 동물 모델에서도 그 종양 성장과 관계된 그런 그 인자들이 좀 억제됐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보고됐습니다. 보고가 된 게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암 세포 연구에서도 MSM이 세포 생존 암 세포 생존율을 낮추고 세포 생존 유지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세포 연구예요. 그러니까 암 세포를 놓고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농도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농도가 높은 농도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농도가 실제 암이 걸린 환자의 그 암 조직에까지 갈 수 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뭐 동물 모델을 했지만 사실 동물 실험은 이제 비임상, 전임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제 임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람한테서 항암 효과가 입증되지는 아직 않았다. 뭐 향후에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가 이제 현재 팩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에서 암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저기 근거가 부족하다.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그 인간 대상 임상 시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실험에서는 좀 더 굉장히 높은 농도를 도달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서 그런 농도까지 생체 이용률이라 그래요. 치료적 농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비타민 C도 우리가 먹는 것 갖고서는 치료적 그 항암 치료적 농도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일부 리포점 형태는 조금까지 그저 아주 하단까지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치료 농도까지 가긴 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MSM이라는 그런 제품도 실험 시나리오에서는 충분히 암 치료 농도까지 올릴 수가 있지만 정말 먹어서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뭐 온몸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에 굉장히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 MSM이 가서 거기에 충분한 농도를 올릴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세포가 항암제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압력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혈관들이 굉장히 그 부적절하게 막 발달하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좀 지역이 탱탱하고 그 다음에 이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해 성분이. 그래서 면역세포도 잘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런 치료적인 약제들도 아마도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않나 그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MSM 자체의 그런 기능적으로 화학적으로 치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치료적으로 인간의 암 조직에 필요한 암 조직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관절 증상 완화 목적으로 해서 보조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뼈전이가 개선된다든지 뭐 항암 치료 대체라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는 다양한 치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MSM은 뭐 당연히 없죠. 물론 가능성은 앞으로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MSM은 골관절염 쪽에 유의미하게 통증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암 환자 통증이 있을 때 통증에
모든 것이 다 암성 통증이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암에 의한 통증도 있고 암성 통증, 암이 원인이 된 그다음에 그 암의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말초신경병증 같이 그 암 항암제,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신경 세포를 공격을 해서 그런 말초신경병증 통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원래 아팠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히 아픈 자체가 무조건 암성 통증을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관절 쪽에 관계된 그런 MSM의 통증 완화 효과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압산소 치료하셨는데 일단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고압산소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방사선 치료로 인한 아직까지 부작용일 때는 보험 치료가 되고요. 일부 그 고압산소를 갖다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암환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 근거는 암의 종양의 그 대사 특징 중에 하나가 저산소하고 산증이거든요. 그리고 저산소 환경이 암의 그 생성, 그 다음에 성장, 전이의 주 동력이 되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 특히 고압산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기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고압산소 하는 기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기압이 안 되는 기압은 큰 효과가 없다라고 좀 대부분 논문도 이기압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100% 산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마스크 타입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압은 2기압 이상, 그다음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하는 기종을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겠고요. 특히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저희 암이랑에서도 상당히 그 부작용 치유 사례가 꽤 많습니다. 특히 그 방사선 치료하고 나면은 그 출혈성 망각염이라든지 또는 그 장염, 직장염 같은 게 출혈이 계속돼요. 근데 이게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걸 지진다? 거의 오히려 더 오래 가고 뭐 몇 개월 지나고 빈혈이 심해져서 수혈을 받고 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불과 오랜 기간 치료 안 하고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20번, 40번 한 경우도 있지만 한 뭐 10번만 지나가도 많은 분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방사선 후유증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MSM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수 있는데 너무 거기에 그 항암적인 치료적 목적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영양 목적 정도로 해서 너무 고용량은 말고 기본량을 드셔도 되고요. 고압산소는 상황에 따라서 주治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본인이 이해가 된다면 해보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치료의 창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이 이게 뭐 찔리는 창이 아니고요. 그 창이 열리잖아요. 열리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그 열릴 때 뭔가 기회가 있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바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도둑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뭔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 기간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치료의 양에 대한 개념도 됩니다. 어찌됐거나 그 치료의 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치료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듯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잡아서 또 집중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치료의 창이라는 오늘은 주제를 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은 뭐 진단 받는 과정도 좀 힘들고 괴롭고 좀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시지만 만약에 됐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되지? 언제 치료를 들어가야 되지? 어디서 할까?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얼마 동안이나 해야 될까? 얼마나 세게? 또는 그 경우에 따라서 많이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 해야 돼 내가? 그다음에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치료는 없나? 뭐 등등등 굉장히 치료에 대한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종류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치료를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 갔더니 방사선 치료 할 수 있다 하셔라. 어디 갔더니 수술하셔라. 아니다 두 개 다 안 된다. 뭐 그냥 항암제 하셔라. 뭐 이런 데도 있고 물론 이제 다학제를 통해서 같이 하기도 하지만 다학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잘하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어떤 그 치료 방침에 있어서 물론 주치의 선생님들이 많이 의견을 듣겠지만 환자들도 여러 군데 다니시더라고요, 병원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치료에 대한 의견을 그 권유를 받았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인지를 하고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냐. 뭐 대표적으로 수술도 있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이걸 같이 병합하기도 하고 뭐 수술 전에 또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에는 완전히 다 따로따로였어요. 그래서 환자 한 명을 두고도 서로 막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의사들끼리도.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이 보이고 방사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한테는 방사선 치료가 보이고 또 그냥 항암제만 하는 선생님한테는 항암제가 보이고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힘의 축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과거에는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셌어요. 그때는 뭐 따라와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술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했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항암제 치료 특히 표적이나 면역 치료 쪽이 많이 개발이 안 됐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의견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요. 물론 이제 방사선 치료에 또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뭐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방사선 치료 일종이죠. 이런 치료들이 생기면서 또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고 있고 또 기존 치료의 방법적인 걸 개선하면서 또 기계의 발달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도 과거의 방사선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국소에 있는 치료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국소. 그러니까 저기 요 네 개 중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은 전신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한정적으로 있을 때 치료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전이가 안 돼 있어야죠. 물론 전이 돼 있으면 전이 된 거에 다 떼어내는 또는 관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정 부분 암동을 줄여주는 축소 목적도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관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술은 어느 한 정해진 곳에 있거나 또는 혈관 같은 뭐 중요 그 조직이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는 째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류가 또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있고 둘 다 어찌됐거나 국소에 있는 거를 제거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최근의 개념은 암은 어차피 그 전신 치료야, 전신병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김민식 박사님 뭐 워낙 그쪽에 강조하시지만, 그러니까 항암이나 호르몬 치료는 전신 치료입니다. 전신 치료. 그러니까 항암제가 혈액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그 국소에 딱 가서 고기만 뿌리는 항암 치료도 있지만 그래도 혈관을 통해 돌아다니니까요. 돌아다니면서 암 있는 곳에 가서 다 이제 전이된 것까지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의존성 암인 경우, 뭐 유방암이라든지 절성암 같은 데서 호르몬 치료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신에 있는 치료 전이 된 것도 치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신 치료할 거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같이 한다면 선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치료의 그 선택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뭐 그 외에도 색전술이라는 치료도 있고 동연술 치료도 있고 뭐 고지파 온열 치료 말고 소작술 치료도 있고 또 카트라는 뭐 비싼 치료도 있고 최근에 이제 NK 세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세포 치료가 있고요. 조혈무세포 이식 등등등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치료 목적에 따라서 근치,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수술이 처음에는 안 됐는데 또는 수술 전에 좀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선항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행 치료를 할 수가 있고 항암을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보조 치료.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발. 그러니까 수술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통계적으로 그런 있다면 그래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 수술 후에 그러면 수술이 일정 기간 지나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을 해서 그런 그 재발의 위험을 낮추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전환 치료라는 개념은 원래 수술이 안 되는 암이었는데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돼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됐다. 되게 좋은 케이스죠. 그다음에 이제 완화 치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완치보다는 이대로 조금 더 삶의 기간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치료고요. 그다음에 지지 치료, 뭐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어찌됐거나 치료 선택의 출발점은 암의 종류, 병기에 따라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전이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전이가 됐으면 1차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이 국소 치료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암 치료나 다른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같은 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환자 상태 너무 안 좋아요. 과거에는 제가 그 학생 때 이제 그때는 9학년 되면은 실습을 돌았어요. 그때가 제가 80년대에 이제 실습을 돌았는데 그 당시에는 췌장암인데 환자분이 뭐 한 70세 됐다. 그럼 절대 안 해요, 수술. 예.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왜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췌장암 환자가 췌장암 수술 끝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치료가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여명도 좀 짧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만 어찌됐거나 과거에는 나이만 갖고도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괜히 위험 부담을 안 하겠다 이랬던 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단 좋은 치료는 없어요. 누구한테나 맞는 하나의 치료는 없고 아까 치료가 많았잖아요.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하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치료가 지금 현재 나의 표준 치료이냐, 그리고 나에게 적절하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냐 이런 걸 봐야 되죠. 그리고 근데 굉장히 많은 치료들이 표준 치료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맞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의 적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언제. 그러니까 몸이 견딜 수 있는 시점에 견디는 것도 중요하고요. 효과가 잘 나타나는 시점이 있어요. 일단 치료의 적기는 초기가 제일 중요해요. 초기에 반응이 없으면 물론 수술은 수술했으니까 방사했으니까 그런데 항암을 놓고 본다면 항암이 초기에 듣지 않으면 초기에 반응이 없으면 이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항암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조금 세게 쓸 것이냐. 객관적 반응이 높은 거 췌장암을 본다면 아니면 조금 환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부작용이 적은 약을 효과는 좀 적대로 쓸 것이냐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도 봐야 되고 또 환자의 견딤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맞춰야 되고요. 어찌됐거나 너무 늦으면 안 되죠. 치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이 병원 가래 근데 지방에 사는데 그냥 아들이 오라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병원들 한 두세 군데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뭐 한 달, 두 달 지나고 조직 검사한 지도 꽤 되고 하면서 종이 너무 늦어지면 종양이 늦어지고 전이 발생하고 치료기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되고요. 반대로 불필요하게 체력이 회복도 안 됐는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항암제를 막 쓴다든지 환자 상태가 안 좋지도 않은데 그냥 뭐 그런 건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적기 좀 어렵습니다. 말이 적기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의료 특히 상급 병원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딱 하면 딱딱딱 기억나는데 몇 군데 다 다녀요. 제가 볼 때 한 군데만 간 분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적어도 두세 군데, 많게는 뭐 7-8군데까지 그냥 다 집어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유명한 명의가 정말 치료가 잘하느냐? 그거는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시간도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험이 충분한 의료진이 맞겠지만 그런 단순히 하나의 과가 아니라 다학제적으로 그 안에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이 다학제 접근이 되는 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은 당연히 처치가 돼줘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 소통이 좀 잘 돼야 돼요. 선생님이 너무 짧게 설명해 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그리고 프로토콜도 있고 많이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몇 군데가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예, 절대로 물론 한 군데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하면서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큰 병원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내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야 된다. 과거에 부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부산의 분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갔는데 우리 의료 문제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부산에 있는 병원 갔더니 내가 안 봤으니까 원래 있는 서울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아무 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단순히 열점 난 것뿐인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 먼 데를 찾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아요. 거기 가야 되만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내 단계라든지 아까 거리, 부작용 관리 뭐 그것들 다 현실적인 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아까 빨리만 해도 안 되고 세게만 해도 안 되고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아까 여기 선택하는 거 얘기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중요해요. 치료를 하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 해야 되나? 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분인데 항암제 안 하는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란다고 가서 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보다는 맞는지 그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작용이 적어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을 견딜만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중단은 그렇죠.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한 경우, 효과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체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치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작용도 보고 효과도 보고 나의 여건도 보고 세 가지를 다 봐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치료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뭐 검증된 치료, 근거 치료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부작용이 적다면 근거도 근거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이론적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대규모 임상이 아니더라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임상이 있다면 대규모 임상 아니라면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 예가 바로 고용량 비타민 C 같은 경우인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큰 유명 병원에서도 우리가 NCI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다. 부작용이 적은데 왜 굳이 이걸 환자가 오는데 안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식의 논조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치료의 창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거 언제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 치료의 종류나 그다음에 치료의 세기나 치료의 시점이나 나의 상태 이런 걸 갖다 다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주치가 선생님들한테 반드시 치료를 맡긴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면 저희 같이 이제 저 환자들하고 같이 좀 오랜 기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을 인근에서 찾아서 한다면 그 선생님 얘기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구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결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는 거죠. 본인들이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치료의 차이라는 개념을 얘기 드렸고요. 아유 너무 오래 했네. 질문 한두 개만 받았고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 너무 많이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석증. 이석증. 항암 부작용으로 이석증이 잘 오지는 않는데요. 항암 부작용으로 신경 쪽에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 밸런스를 담당하는 균형을 그런 신경에 손상이 돼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항암 때문에 이석증이 온다. 이거는 조금 원래 이석증이 있던 사람이 아마 나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항암증은 올 수 있다. 어지럼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석증 자체가 오기는 아마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또 찾아봐서 다음 주에 초반부에 라방 초반부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미랑의 김성. 질문 하나 또 있지 않나요? 그때 한번 우리 또 질문 한번 주셨던데 똑같이 세 번째 질문 주셨는데 이분은 네. 궁금하실 거예요. 뭐 질문이라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매일매일 치는데 독일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거 가이드라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 2회 5회까지만 권하고 있고 주 5회를 할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만 해당하며 또 주 2회 그때 계속 세 번째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좀 후행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반드시 그거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반드시 그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경험치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는 저희 암이랑 쓰는 기종이 아닌 가이드라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종의 차이가 있다. 여기 좀 하나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방사선 치료를 항암하는 사람들을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네, 그건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돼요. 왜냐면 저희 프로토콜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주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수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힐시약 프로테인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런 그 거론의 여진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뭐 굉장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아마 의료인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제가 충분하게 같이 디스커션 해드릴 거고요. 이 주제로 제가 국제 그 세미나에서도 많이 그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꽤 많이 발표했어요. 그저 항암 치료하는 데 가서 하여튼 향후에도 계속 요거 갖고서 업데이트해서 발표드릴 테니까요. 그런 현장에 오시면 더 좋죠. 뭐 저기 요번에 그 5월 17일 날 강남 성모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또 우리 통합 암학회 하거든요. 제가 거기 어차피 임원일에서 가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명함 주시고 저한테 요거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충분히 디스커션을 오랜 기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과 다른 기종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치료를 그 아무 환자는 매일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암이 아닌 주에는 주 2회나 많아야 3회 정도 하는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때 집중한다. 요게 암이랑의 그 포커싱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